자, 오늘 런치 토크 주제는요, 고물가에 고기로 상추를 싸먹을 판이다. 상추 가격이 한 달 새에 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깃값보다 비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사실은 고기도 많이 오르고 뭐 채소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런 고물가 상황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는지 두 분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 리서치 대표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고물가 시대를 좀 체감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외식해 보면 느끼죠. 네. 일단 예전에는 이제 저희 집이 세 식구인데 네. 세 식구가 먹을 때 예전에는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느낌을 받으려면 이제 한 10만 원 정도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뭐 드시길래 그냥 10만 원씩이나? 그냥 다 오르다 보니까 네. 피해갈 길이 없더라고요. 뭐 맞아요. 하나가 오르면은 메뉴를 바꾸면 되는데 이거 뭐 돌아다녀 봐야 다 똑같이 올라서,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좀 저렴한 뷔페 같은 것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한식 뷔페 같은 약간 예, 저렴한. 예전에는 조금 뷔페 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것들이 좀 한동안은 좀 안 좋았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랑 커피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특히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웨이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구슬 아이스크림 주는 데도 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네, 그거 먹으려고 가고 막. 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준 대표님은 어떻게 고물가 좀 체감하시는지? 뭐 직장인들이 물가를 체감하는 가장 큰 지표는 점심 가격이죠. 점심가. 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신입사원 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 대리님, 팀장님들이 주로 밥을 사주셨거든요. 그때 가격표를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 한 5천 원, 4천 원, 된장찌개가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된장찌개 4,000원. 네, 4천 원, 5천 원 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아니, 2000년 초반, 90년 후반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점심 먹으러 나가게 되면 10,000원 넘습니다. 특히 여의도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맞아요. 12,000원, 뭐 비싸게는 15,000원. 기본적으로 10,000원 위아래 가격 하거든요. 물가를 체감하는 가격이 저는 점심가인데 많이 올랐다는 것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름도 런치박스고 네. 네. 요 코너 이름도 런치토크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뭔가 직장인분들이 같이 드시면서 요런 일이 있대, 경제 쪽, 네. 사회 쪽에서는 요런 이슈가 된대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모토인데, 네. 그렇죠. 사실은 나가서 먹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게 요즘- 조금 말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물가 시대 두 분 다 체감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돈쌤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뭐 최근 우리 시작할 때도 그 멘트가 나왔었는데 그 채소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특히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심어놓은 것들이 다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도 오다 보니까 뭐 상추가 삼겹살보다 비싸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도 조금 옛날 표현 아닌가. 오. 이제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은 이제 한 2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2만 원씩. 밖에서 삼겹살 안 드시나 봐요. 좋은 데 가시면. 저희 동네는 13,000원 막 이런데. 13,000원. 근데 아닌가? 그런 건 있어요. 고깃집 나중에- 가면 상추 더 달라고 하기 이제 눈치 보여요. 네, 약간 요즘은 눈치 이제 보이는 게 1,000원씩 있어요. 받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상추를? 예, 예. 네. 이야, 차라리 고기를 더 줄게 옛날에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고기는 이제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고기도 네. 올랐고 특히 상추도 예전에는 특히 기사식당 이런 데 가면은 네. 상추 같은 건 이제 쌓아놓고 셀프로 가져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 풍경이 말 그대로 라떼가 돼버린 것이죠. 또 예전에 우리 커피 전문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뭐 국밥은 5,000원인데 커피가 뭐 4,000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해소가 된 게 이제 밥값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너무 해소가 슬프다. 됐는데, 지금 이것도 채소 같은 것도 고기가 올라 버려가지고 이제 좀 해결이 됐다고 말하기 좀 그런 건데, 사실 얼마 전에 그 하는 총재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큰 30% 정도를 기여하는 게 과일값입니다. 과일. 어, 예, 맞아요. 특히 사과가 세계에서 너무 가장 비싸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뭐 금리 이런 걸 떠나서 사과하고 금리하고 그렇게까지 직관적으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사실 총재도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원만화가 되니까 이제 재배지가 좀 줄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 사과값이 좀 충격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은 금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럼 사과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비싸지면 좀 네. 수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가공으로 된 사과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이 예. 되는데 그냥 사과는 또 수입이 안 이제 되죠. 예, 통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준비를 해도 2, 3년 걸린대요. 이제 그런 공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금리를 이걸 보고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또 일반인들의 고통이 좀 커지고 사실 정책 당국도 고민이 많을 상황이긴 하죠. 정부 말 들어야죠. 사과 말고 다른 과일 먹으면 안 되냐. 그렇죠. 근데 다른 과일이라고 해서 네. 뭐 크게 사과가 싸지도 않다. 유난히 비싼 것이지 다른 것들이 대체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뭐 배 같은 것들은 뭐 요즘 제사 지내지 않으면 구경하기도 힘든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저는 과일 같은 거는 대표적인 서민들이 좀 영양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답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한테도 여쭤보면 네. 요거를 물가를 글로벌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코카콜라 지수라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빅맥 지수를 많이 따지는데 네. 햄버거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햄버거 잘 안 먹죠. MZ 세대는 잘 먹기 때문에. 전 잘 먹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 해당 국가의 물가 수준을 판단할 때는 보편적인 이제 코카콜라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해당 국가의 물가 수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기본적인 지표의 방법이거든요.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의 코카콜라를 얼마나 비싼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10일인데요. 상단에 있는 뭐 호주나 뉴질랜드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비싼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싼 거 인정합니다. 10만 불씩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비싸거든요. 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코카콜라 가격을 보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법까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오, 않겠습니까? 좋아요. 지금 코카콜라 가격, 물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도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환율 그거 최근에 올라가고 있지 크게 환율하고 나하고 별 관계 없어. 외국 여행 갈 때나 필요한데 내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 네. 라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경제와 환율은 아주 밀착된 관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최근 20년 내 환율이거든요. 네. 데이터가 이제 20년 동안 끊어져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IMF 상황에서의 환율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IMF 때 2,000원까지 환율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 때 1,400원까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최근 30년의 평균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회귀하는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원래의 자리로 내려오게 돼 있죠. 네. 통화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평균 환율이 지난 30년 동안의 가격을 평균 환산을 해보게 되면 1,150원입니다. 1,150원의 네. 환율일 때 국내 경기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물가 상황도 가장 안정적인 게 이제 1,150원 상황인데 최근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우측 끝에 있는 부분의 환율 가격이 현재 가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1,380원 수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1,380원, 70원 또는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거든요. 네. 시장 경제는 그리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도 내린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국내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도 지난해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만큼은 최근에 1,380원 상단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수입하죠. 그리고 네. 가공해서 완성품을 수출하는 우리는 이제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여기에 대한 마진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환율의 상승이고요. 그러면 되물으시겠죠. 그럼 환율이 언제 내려가느냐? 우리한테 달린 거 아니잖아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주변국의 환율 상황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엔화가 최근에 162엔 찍고 158엔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엔저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에 그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4.7% 성장을 했어요. 보통 5% 이상 성장을 계속 했는데 네.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가 지금 7.3위안 정도 선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국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우리 환율의 하락을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가 몇 가지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매파적 그 성향에서의 그 흐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9월이다, 뭐 11월이다, 아마 조만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네. 국내 금리는 미국 금리를 보고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상황도 한번 체크해서 인하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물은 중력 법칙에서 위에서 아래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쵸. 돈은 반대입니다. 오.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거꾸로 가네요. 거꾸로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낮은 금리를 피해서 미국의 높은 금리로 이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여기다 해법 결정적인 이제 환율의 변화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네.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면 제가 말미에 어.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 기다려야겠는데요. 체크해서 이 시점에서는 환율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물가도 내려갈 것이고 물가 네. 내려가면 주시장도 좋아질 거라는 측면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오케이.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그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또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고 또 유가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국가고. 환율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면 네. 이제 디테일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근본은 미국의 체질 변화거든요. 일단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크게 변화한 게 어떤 거냐면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 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 밖으로 얼마나 나가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달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우리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미국 밖으로 달러를 많이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뭐 산유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미국 자체가 산유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가던 달러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리쇼어링 같은 것 때문에 투자가 다시금 투자는 예전에 신흥국이 하는 거였잖아요.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 하는 투자가 이제 미국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 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외 밖에서는 당연히 달러가 귀해지는 것이고 우리 네. 기준에서는 환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원래 예전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1,400원에 가까운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한 위기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나마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고 전 네, 세계적인 전반적으로 그런 통화가 것이죠. 다 예, 약세니까 전반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유로 달러라고 해서 유로권 안에서 이제 달러 움직임인데 그 자체도 이제 달러가 훨씬 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 잠깐 금리 차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3.5%고 미국이 5.5%잖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고 안전하니까 5.5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의 견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이 3.5%하고 미국이 5.5%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유로존하고의 비교는 뭐 같은 선진국 안에서는 금리차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지금 베트남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다 베트남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신흥국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거는 신흥국이라는 나라는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성장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부양될 것 같으면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들어오는 게 금융시장의 형태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가 또 고금리 네. 고환율 시대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할지 잘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점심시간 때 뭘 사 먹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주로 편의점 음식이나 뭐 아이고, 말씀 주셨던 짜내라. 햄버거 막 이런 아이고, 거를 많이 짜내라. 먹는데 편의점 음식 네.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방송 잘하시네요. 김밥 같은 거 요즘 김밥 잘 나오거든요, 같은 거. 편의점에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요즘 점심을 때우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어떤 소비 트렌드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보면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오마카세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이제 팬데믹 때문에 외국 못 나가니까 이제 뭐 주식이 됐던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에서 뭐 돈을 투자를 받았던 그 돈을 국내에서 쓰다 보니까 제주도도 많이 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여기 뭐 한우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것도 인당 50만 원짜리도 뭐 이야, 예. 인당 50만 원이요? 예, 까지 갔었죠. 보통 한 35에서 50까지 갔었죠. 우와. 그것도 예약이 한 2달 전에는 해야 됐던. 고기 몇 점 주고 50만 원 받아요? 네, 뭐 몇 점은 조금 더 줍니다. 이야, 유튜버는 경기가 좋나 보네요. 그때는 좋았죠. 이야, 그때는 대단하시네. 너도 나도 이제 동학개미들 때문에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물가와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게 뒤집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예전에도 그런 건 있었어요. 스마트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왜 네. 뭐 마케팅 이런 거 할 때 쿠폰 같은 거 잘해서 치킨을 좀 아껴야죠. 저렴하게 네. 주문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아예 본격화돼서 절약방 뭐 혹은 요즘 뭐 거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거지방. 짠테크.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돈을 아끼는 거를 네. 그 하나의 문화로 만든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비가 올 때 예, 거기다가 돈을 쓰면 다 올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생수를 700원 주고 샀어요라고 하면 예, 오늘 같이 비 오는데 왜 생수를 사냐? 예,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혼난대요, 막 쓰면. 아이 삼성빈들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그 힘드니까요. 이제 절약을 해야 되니까. 물 받아서 이렇게. 예, 그리고 오. 뭐 자본주의가 나한테 너무 고통을 줘서 불라불라 1,200원 하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구나. 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 보면 네. 이제 오마카세 사진에서 갑자기 이제 거지방 사진으로 오픈 채팅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여기 다시 활성화됐다. 활성화된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가 돼버렸죠. 새로운 문화. 예, 그래서 유명한 팁 중에 하나가 버블티 같은 거를 마시고 싶다. 네. 그런 비슷한 색깔에다가 이제 까만색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저희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저 봤어요. 거지방. 네, 뭐 진짜 이런 너무 것들. 짠하다니까요. 근데 사실 드립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절약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재밌게 예,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어떻게 아끼는지 이런 것들 가장 좋은 현실적인 팁은 어떤 거냐면 요즘 다 카드를 쓰니까 돈 네. 쓰는데 개념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용돈을 한 15만 원 쓴다. 네.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5천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달력에다 5천짜리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 원씩 가져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하루에 써야 될 것들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 카드 안 쓰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쪽으로는 예전에는 그냥 짠하다, 궁상 맞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네.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가져간다는 거죠. 진짜 이게 웃프다라는 예시가 아닐까 싶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젊은 그만큼 층에 힘들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취업을 할 때 대부분 스타트업을 많이 하는데 네네. 요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스타트업 투자를 잘 못 맞아요. 받아요. 지금 그래- 있는데도 지금 죽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취업한 친구들도 이제 사실 그 나이 때 고용 걱정을 해야 되고 못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 금리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사실 뭐 대출도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금리하고 뭔 상관일까 생각을 하는데 주로 그 친구들이 IT나 스타트업에서 그렇죠. 많이 종사한다는 걸 경제가 생각하면은 위축되니까 그렇죠.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예전엔 투자를 받아서라도 기업이 적자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방금 젊은 층 예. 선생님 방금 전에 그 무슨 방에 이제 블랙티에 펄을 이제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네. 사면 자료화면 나왔지 않습니까? 재미로 그런 거죠. 아, 그쵸. 네, 뭐- 어찌 보면 재미죠. 재미로 그런 거 네. 실제 너무 애잔합니다. 마음 아파. 아니 근데 아니, 스티커를 재미로 밖에다 그랬는데. 붙이는 거지 스티커를 먹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먹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 버블티 같다. 재미로는 그러는데 네. 네. 실제로 진짜 가처분 소득이 없어서 네. 그거를 이제 웃음으로 승화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버블티가 거의 드립들이 5천 원 나오는 정도 거죠. 하니까 그 요즘 10,000원 이하로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사실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젊은 층의 소비도 이렇지만 김대중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네. 사실은 백화점, 마트 이런 데는 이제 좀 주부들이나 그렇죠. 혹은 뭐 돈이 있는 분들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건데 그쪽의 소비도 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주가 잘 움직였던 섹터를 보게 되면 가치주 섹터라고 해서 네. 뭐 식음료 포함해서 뭐 방산도 있고요, 전력기기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그 금리가 상승했다가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이 가치주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섹터들이 이제 주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치주에 포함된 업종이 보통 우리가 유통주들도 가치주 섹터에 포함된 업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유통주라고 하면 백화점주가 대표적인 주식의 흐름이죠. 그런데 최근에 백화점 관련주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 백화점 이제 일봉상의 주가 흐름을 이제 롱텀하게 제가 길게 한번 차트로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점점 내려가네요. 지금 47,000원인데요. 네. 과거에 백화점주 하면은 고가주였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한 30-40만 원. 와. 현대백화점도 한 1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주가는 뭐 5만 원 이하로 늘었고 신세계도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짠테크, 네. 뭐 짠물, 뭐 소비를 줄인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게 되면 네. 백화점 관련주들의 실적치가 그렇게 나쁘냐?
그러니까 소비 주체들의 패턴은 기존의 백화점에서 그 소비를 했던 것을 요즘에는 재래시장 또는 집에서 해먹는 이런 소비 패턴으로 일부 바뀌긴 했어요. 네. 문화 자체가 바뀌긴 했는데 백화점 업종의 그 실적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줄긴 했지만 과연 지금의 주가 수준 대비해서 등치시킨 가격의 흐름이 적정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관련 유통주들의 주가는 현재 과대하게 평가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저평가돼 고평가받고 있다는 있다고 거는 말씀 저도 저평가. 저평가되고 네. 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저평가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일단 물론 그냥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 억울할 정도의 주가고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걸 추천했던 유튜버 같은 경우 역적 취급을 당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나 사라 이런 네, 얘기도 그런 많아요. 거죠. 예. 네. 그 샀는지 빨리 증명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가나 이런 것들 보면 네. 주요 상가를 가도 임대가 너무 많습니다. 예,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쓰지 않고 특히 최근에 한때 유행했던 게 이제 MZ 세대들이 골프를 친다라고 해가지고 골프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가 갑자기 유행이 끝났어요. 갑자기 유행이 끝나서 그 재고가 지금 너무 이제 골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백화점을 가더라도 저희만 해도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은 이제 푸드코트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맛집이 있다, 어디가 맛있다, 아니면 새로운 팝업 스토어가 들어와서 구경 가는 곳이지. 네, 맞아요. 예전처럼 뭐 비싼 옷을 사고 뭐 그런 트렌드는 완전히 좀 바뀌어서 지금 저평가긴 하지만 이게 돌아오려면 내수가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내수가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유통주가 지금 다 죽쓰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알tet이라 그러잖아요. 알리테무 시인. 네, 그러니까 네. 저가로 완전 공습해서 그렇죠.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그나마 좀 쓸만한 거, 가성비 그렇죠. 있는 거 찾아서 저가의 소비를 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네. 게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면 극단적으로 힘들어지면 아예 돈을 안 쓰겠지만 처음에는 횟수는 그대로 가고 한 번 소비할 때마다 가격을 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를 찾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 가는 친구들이 마트를 갔다가 마트를 가던 친구들이 다이소로 가고 네. 그리고 온라인도 이제 쿠팡 네이버가 아니라 뭐 알리템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 유통주는 더 전쟁이죠. 온라인화가 되고 서울만 하더라도 식품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매장이 없는 지역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온라인이 다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상장주들 한두 개를 빼고는 사실 뭔가 내수에서 뭔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지금 고물가 시대. 그러니까 뭐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오히려 투자받는 건 없어지고 자영업자 연체율도 지금 역대 최대 9년 그렇죠. 만에 역대 자영업자들이 최대라는 너무 기사가 힘들죠. 어제 또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근데 또 어찌 보면 제가 편의점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밀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다른 곳에서는 반사이익을 얻는 곳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물론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편의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편의점에서 한 시간에 8만 원 이상 매출이 안 나오면 알바를 쓰면 안 돼요. 오. 예, 그 이제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 주유수당까지 치면 12,000원 정도까지도 봐야 될 텐데 네. 8만 원을 팔아봐야 10,000원이 채 남기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특히 처음에 물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물건 가격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업주들이 발주할 때 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정말 올라가면 소비자가까지 올라갈 텐데 네. 그 사이에 줄어드는 마진은 점주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편의점이 너무 많죠. 예, 뭐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큰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5개 그리고 무슨 땡땡 커피들 한 5-6개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마시면서도 의아합니다. 맞아요. 요즘 네. 저가 커피 많아요. 그렇죠. 1,500원씩 이렇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근데 편의점 관련주도 네. 같이 죽쓰고 있는 거는 그렇죠. 맞아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편의점 가서 돈을 쓴다라고 스토리라인을 짜지만 결국은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거기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거대 담론 그러면, 속에서 편의점주도 죽쓰고 있다. 유일한 방법은 이제 환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네. 이제 식품 K푸드, 이제 K밥 해외로 수출하는 거는 환율이 높으면 그게 매출로 잡히니까. 네. 아니,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네. 게 김대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우리- 반사이익을 얻는 거네. 네. 그래도 우리가 미국 쪽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거 중국 익스포저가 좀 줄어들면서 네.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쪽도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 큰 흐름에서는 수출 관련주들의 이제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반사이익을 얻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다 하면 네. 해당 주가가 탁 올라가는 경우들 오. 있죠. 또는 다이소에 입점을 했다. 네. 잘 팔린다. 이런 아. 내용들의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불황에는 립스틱이 잘 팔리고 네. 미니 스커트가 잘 팔린다라고. 립스틱 효과. 네, 립스틱 네.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색조 화장품이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가격이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 좀 맞아요. 좀 낮다라고 저가예요.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화장품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에 나오는 그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50만 원 이상씩 하는 화장품들이 불티나게 팔렸고 이 회사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이는 거 인디 브랜드나 또 미국향 제품들의 주가가 좋은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사이익이라고 본다면 술 관련주도 일정한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거두면서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나타났지만 주류에서도요? 네네. 그 다이소나 네. 흔히 말해서 올리브영이나 어. 여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 내에서도 주가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원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익. 대표적으로 원익하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뭐 반도체, 그렇죠. 디스플레이, 원익 IPS, 네네, QNC. 네,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익의 자회사, 이제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생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선크림 네.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이소에 입점하면서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해서 아. 주가 흐름에서의 오름이 지난 5월에 크게 한번 올랐고요. 최근 조정받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의 반사 이익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구간에서의 매장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는 종목들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SNS에서 다이소 화장품 추천하는 영상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다이소 화장품. 네. 요즘 뷰러나. 유튜브에서 다이소에 가면 꼭 사야 될 것들 이런 맞아요, 거 소개하는 맞아요. 컨텐츠 정말 많거든요. 네. 거기 화장품도 좋고 이제 알리템으로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다이소 퀄리티면 엄청난 겁니다. 음. 예전엔 다이소 싼 맛에 썼잖아요. 그래요? 네, 더 싼 맛을 느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리템은 이제 그냥 모든 걸 용서하는 가격으로 사는 네. 거잖아요. 아, 사- 누가 불닭 네. 먹다가 신라면 먹으면 네, 덜 매운 그냥 뭐 것처럼. 이거 샀는데 안 되네라고 네. 하는데 800원이야. 뭐 그럼 웃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 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이소 정도면 이제 굉장한 퀄리티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아, 이게 이게 눈이 너무 낮아지다 슬퍼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네. K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순환매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물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실적이 눈높이를 못 맞출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흐름이 좀 깨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수출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는 계속 나올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중저가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나중에 순환매가 좀 끝나고 다시 텀이 왔을 때 지금 조정을 좀 활용하는 방법. 오케이. 그렇다고 미리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흐름을 바꾸는 게 보이면 기회를 한번 봐야 될. 그냥 놓으면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화장품 그리고 그러니까 반사이익 얻는 그런 쪽은 이제 저가 유통주. 좀 플러스 내수가 안 되면 간단하게 수출로 수출. 봐야 된다. 아, 저가 유통 플러스 수출. 그렇죠. 오케이. 이런 고물가 시대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될까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럼 조금 오래 가겠죠? 적응을 해야죠. 아, 그럴 때 네, 적응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적응을- 핵심 변수들을 잡고 가야 될까요? 아니 뭐 순댓국이 지금 갑자기 10,000원 넘었다고 하지만 네. 예전에는 뭐 2,000원이었던 시절도 있으니까. 2,000원대 구한말 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때는 130원인데. 네, 130원. 그때 130원이 환이었죠, 지금 환. 환이었다 네, 나중에 환이었다가 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박정희 시대 때 원으로 굉장히 바뀌었죠. 오래됐던 네. 순댓국집에 가면 네. 설렁탕집에 가면 예전에 기록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130원이에요. 130원. 네, 그게 지금 10,000원이 된 거거든요. 아, 주모 있을 시절. 네,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우리가 진정됐다는 건 물가의 상승률이 진정됐다는 것이지 더 이상 안 오른다. 절대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 네. 제가 모두의 이제 말미에 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아, 정답을 맞아요. 말씀드리다 말씀드렸죠. 네. 지금까지는 고기에다 상추를 싸 먹었는데 좀 변화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한 내용의 전반의 내용을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물가를 금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환율로에 등치되는 내용으로 해석점을 내렸어요. 그럼 네. 환율의 변화가 언제 있느냐?
물가가 현재 물가 수준이 변화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앞서 이제 돈쌤이 잠깐 이제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최근에 좀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최근 상황에서 106에서 103까지 내려왔어요. 네. 근데 원달러는 안 움직여져. 이게 이제 주변국 상황에서의 흐름 때문에 그래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라고 한다라 하면은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측면에서 적자 국가였습니다. 2년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3개월 무역 수지 흑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고간이 차게 되면 네. 환율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역 수지 흑자로의 전환국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환율이 이제 플랫한 상황에서 점점점 하향화되는 추세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에 상추를 싸먹는데요. 조금씩 변할 겁니다. 이제 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상추에다 고기를 싸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기 자체의 전반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좋아지고 있고 뭐 수출 잘 되고 있고 등등등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체적인 물가 수준의 상황은 변화할 것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한 발 앞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다려볼까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경기에 10개월 선반영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10개월 전에 경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네.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고 물가, 체감하는 물가는 우리가 지금 최악인데 이 최악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개선될 것이다. 그렇다고 점심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여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네. 물가는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는 더 심각한 거는 네. 한전의 그런 에너지 비용 네. 같은 거는 아예 계산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는 상황. 네. 근데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 거 생각하면 우리 물가는 사실상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우리가 또 만약에 따라간다면 네.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 올라가죠.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부처에서 주체들이 애매하게 중간에 끼인 상태.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경제 주체들이 역할을 가져가면서 자기 스탠스로의 정책을 못 폈던 이유가 고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고 아. 수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돈이 조금씩 쌓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쌓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물가도 전반의 진행 과정에서 스무스하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금방 미국이 인하라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요.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를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부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플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하를 해도 물가가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옛날 방식으로 인하한다고 다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결론을 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미국이 언제 할지 눈치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9월이 거의 100%가 됐잖아요. 9월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의 문제겠지만 미국이 인하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마 8월에도 가능합니다. 9월이 100%면 8월에 가능합니다. 선제적으로? 예, 그렇죠. 우리 올릴 때도 선제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럼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우리 수습 김밥 천국에서 김간의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근데 물가는 안 내려올 거라서, 안 내려올 거라서. 그때까지 적응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김밥 천국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김밥은 더 벌어야겠네요. 기본이 3,500원이면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그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맞다. 적응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아,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네, 적응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고물가로 인한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들, 거기에 의한 짠테크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언제 이게 나아지냐에 대한 부분들 두 분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경제라는 거는 항상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좋을 때 있으면 또 나쁠 때 있는 거고 맞아요. 나쁠 때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인생의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 듣고 기대를 가지고 하반기까지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우리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